이슈앤 상식 7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달의 특강은 요즘 좀 복잡하죠. 바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한반도는 주변에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죠. 자,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도 있고, 미국의 우방 국가이자 우리하고는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전 시대에 미국과 대결을 했던 러시아. 지금 현재 미국과 함께 G2라고 하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한반도 내에서는 바로 남북한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다고 좀 보자고요. 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도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러시아도 남방 정책을 펴고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도 견제해야 되지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물론 중심이 되는 남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남북한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 사실상 이전 정권,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죠. 이때부터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햇볕 정책 이전에는 거의 반공을 국시로 했던 정권들이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7.4 남북 공동선언 이후부터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거든요. 햇볕 정책에서 경제 협력을 하면서부터 이게 또 이어졌던 게 노무현 정부 때 평화 번영 정책이었죠. 쭉 이어질 줄 알았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관계는 거의 단절돼 버렸습니다. 북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김일성 때 언급은 됐었죠. 근데 실제로 뭐 논의된 게 있습니까? 제대로 진행된 건 없었죠. 그나마 1,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일 때까지는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이때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김정일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건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관계의 기본 틀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라고 볼 수 있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만 한다. 이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죠. 한편 북한은 뭐가 문제가 있냐? 그 다음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정권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속내를 볼 수도 있죠. 자, 김정은이 정권을 잡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형인 김정남을 암살했고,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고 권력을 승계하는 데 힘을 실어줬던 장성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공고하게 하고 나봤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지가 되기 힘들단 말이에요.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선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면은 일단 자기들 편을 들어주면서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정권 유지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정권 유지가 현재로는 한반도 평화와 연결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아니 이 불법적인 정권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미국도 입장이 좀 바뀌었었죠. 미국은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 정책으로 쭉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턴 정권 때 제네바 합의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던 걸 조지 W 부시 정부 때 뒤집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 확실하게 핵 개발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이거였었죠. 게다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트럼프 정권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집권을 했던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대북 강경 기조로 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가 되지 않고 트럼프가 됐을 때 북미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완벽하게 핵을 포기한 걸 검증할 수 있는 CVID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서로의 입장에서 맞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북한 입장에선 정권 유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핵 폐기도 진행을 하지만 게다가 덤으로 얻는 게 뭡니까? 그동안 대북 정책에 있어서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뭐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진 건 없지만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에 수용됐던 미국인들을 풀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핵사찰도 일부지만 진행되고 있고, 뭐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중간 선거에서 내지는 재선에서 해볼 만한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대통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정책에서 성과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 그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로 북미 간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헐뜯고 욕하더니 어느 사이엔가 서로 지켜주는 관계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미국 관계도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군 논의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한미군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중단한다. 주한미군 철군도 뭐 당장 결정난 건 아니지만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주한미군 철군이 우리에겐 심각한 위협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는 다른 나라들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국가인 중국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국가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미국과 경쟁을 하긴 했지만 대놓고 미국에게 덤비진 않았거든요. 아직 중국 스스로도 미국과 대등한 위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권력 구조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때까지는 한 명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장쩌민이나 그 다음 때로 이어지는 요 권력 구조에서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에게 권력을 모아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덩샤오핑이 임명한 장쩌민도, 그리고 덩샤오핑이 장쩌민이 임명하진 않았습니다. 후진타오의 경우에도 덩샤오핑이 임명해버렸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립은 어떤 의미에선 집단 지도 체제가 자리 잡는데 공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은 장쩌민의 지지 기반이 되는
상하이방이라든지 태자당의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진타오의 지지 기반이 되는 공청단의 반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시진핑 1인 권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대등하게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논의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어요. 관세 장벽 등을 이용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런 면에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과연 북한은 중간에 껴서 뭘 하려고 하고 있냐?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혈맹입니다. 실제로 6.25 때 중국에서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립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통일이 되고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게 되면 중국도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왜 중국이 김정은이 싱가포르 갈 때 항공기를 빌려줬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요렇게 쿵짝이 되면서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꼭 중국 아니면은 러시아에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러시아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푸틴의 권력이 공고합니다.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를 만들려고 하죠. 한때 러시아는 냉전시대 구소련 때는 미국과 유일하게 대결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가 구소련을 승계하기는 했지만 사실 뭐 그 정도까지 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판국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미국과 부딪힐 수는 없지만 중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제일 애매한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직접적으로는 중국과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미국과 함께 중국을 그리고 러시아를 북한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재팬 패싱이라고. 한때는 코리안 패싱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차이나 패싱, 이제는 재팬 패싱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왜 일본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나? 자, 재팬 패싱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일본이 주체가 아니었었기 때문이죠. 자, 주체가 아니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미국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듯 했는데 북한을 이용하기 수월하니까 이젠 일본 얘기를 잘 안 들어주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들, 이 나라들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각 국가의 이해관계라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 개인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강력한 권력을,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볼 수밖에 없죠. 가난한 집안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운동권, 그러니까 독재 정권 하에서 저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였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인권이라는 걸 빼먹을 수는 없어요. 자, 인권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치면서 얘기는 뭡니까? 실무 경험을 어느 정도 쌓고 있었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거의 첫 대통령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죠. 자, 이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특히 앞세웠던 게 뭡니까? 정의였죠. 사회를 바르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회 각종 부조리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왜 노무현 정부가 아니고 이번 정부 때 나왔는지, 근데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문재인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바르게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채용 비리에 대한 처벌도 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방향, 정의를 위한 것들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 보면 평화라고 하는 부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런 키워드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인물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장사꾼이었잖아요. 사업가, 장사꾼, 그리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도 되나? 근데 왜 트럼프가 당선됐는지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은 철저한 양당제 국가였죠. 양당제라고 하는 게 공화당과 민주당, 이 양쪽이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양쪽 당 어디에서도 편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 무역, 자유무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일자리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할 세력이 맞닥지 않았죠. 심지어 공화당조차도.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 백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와스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화이트 백인 앵글로색슨 계열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죠. 자, 협상을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밖으로 드러난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그거 갖고 싶어. 협상을 할 때는 오히려 자기의 원래 의도를 감춥니다. 트럼프의 막말 속에는 의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떤 협상을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이 기저에는 미국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방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미국이 이익이 되는 거, 이것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북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예요.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이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가자 말자 했던 게 뭡니까? 숙청이었죠. 확실하게 자기 지지 기반을 잡으려고 했던 공포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다음 게 해석이 안 됐어요. 김정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밖에 없었죠. 물론 뭐 지금도 긍정적인 견해가 있는 건 아닌데 왜 여기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추가될 수 있는 게 있죠. 개방입니다.
자, 그런데 개방이라고 하는 게 뭐 다 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중국도 경제적으로 개방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죠.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베트남도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 김정은이 추구진하려고 하는 개방은 전면적인 개방은 아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개방이라는 거에는 핵폭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전제가 돼야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죠. 이걸 통해서 개방이 됐을 때 북한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공통 부모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시진핑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시진핑은 엄청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겸손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공산당 당원에 시진핑의 사상을 올릴 만큼 표면적으로 본인의 어떤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1대1로도 있고 결국 이를 통해서 세계를 미국과 나누겠다. G2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다음이 보이진 않아요. 뭐냐면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대시키면서 끝날 것인가?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시진핑의 의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푸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상 러시아보다는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니까 애매한 일본 얘기 이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일본의 경우에는 좀 그래요. 최근에 아베 신조 총리가 하는 짓 보면 좀 어이없습니다. 아베 신조는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쉽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특히 아베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우익 정치인으로 거듭나면서부터였죠. 자, 그러면서 일제에 강점을 사과했던 무로야마 다마도 번복시키려고 하는 이것도 수정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힘을 실을 수 있었던 건 대미 관계는 좋았거든요.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사학 스캔들이 터졌죠. 이로 주춤하고 있는데도 왜 정권이 안 바뀌었냐면 사실 이 자민당 정권 이외에 다른 정당이 그만큼 힘이 없거든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이어서 가자면은 최근에 한반도 정세 변화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일본이 소외되고 있어요. 이건 미국하고의 관계만 신경을 썼던 아베 총리 외교의 실패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역학적 관계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뭐 국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이해해야 되냐? 왜냐면 보세요. 이 관계에 있어서 자 봅시다.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 사실상 우리 외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미국 쪽 관련한 부서가 힘이 제일 셌어요. 최근에 힘이 세진 부서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쪽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왜 양쪽이 힘이 세지고 있겠어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미국과 중국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다른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유럽에 있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겠어요?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이 주변에 있는 4개 강대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지도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반도 정세는 우리 기업들의 명운이 담겨 있는 그런 환경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죠.
왜 면접 때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우리한테 끼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도 꽤 클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해보는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서 핵실험했다고 하면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한반도의 정세입니다. 자,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앞으로의 미래. 자, 이런 기본적인 역학 구도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